최경선사입니다만 전 어린이날이고 연휴라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사실은 기대를 못했고 특히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게 상당히 운율인데 혹시 어머님에 의해서 끌려오신 아버님들 손 안 드셔도 표정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주말에 산다, 대치동에서 주말에 산다는 거 많이 하는데 아버님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만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요즘은 아버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오셨고 일단 중간고사가 마쳤는데 고1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고1 말고 고2나 중학생 중등부 있으신가요? 거의 고1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적표는 아직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쯤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혹시 첫째, 고1인데 지금 첫째이신 분 계신가요?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처음이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감을 잡아야 되는 고민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드릴 텐데 2024학년도 대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고1들은 2025학년도인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대학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내가 갖춰야만 원하는 지역, 원하는 전공,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연휴, 휴일 기간에 오전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따 필요하시면 질문들을 받고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이런 거죠. 중간고사 이번에 쳤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그걸 갖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우리 학교 또 과목별로 출제 경향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중간고사 때 준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기말고사 또 그 이후의 시험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는 뭐 참고를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오늘 학생들도 몇 명 온 것 같지만 오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집에서 진지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상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여기서 프로필을 뺐는데요. 지금 대치동 쪽에서 입시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입시 처리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3들 제일 바쁘니까 이제 수시 처리 있고 정시 처리 있고 지난주에는 정시 설명이 되고 했는데 보통 이제 입시 처리 아닐 때는 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 진로진단 강연 상담을 하고 5월 16일, 20일에는 진적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고1, 2 선생님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해서 공교육이랑 사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이 준비를 해나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생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상담을 할 때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유형을 다 상담합니다. 영재고, 과고, 특목고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심지어 요즘은 특수학부 학생들도 대입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작년에 카이스트에 특수학부 학생들 2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부도 전략적으로 대입을 노리고 가는 상황이고 어떤 경우에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 산업융합학부라는 데가 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한 친구들만 154명으로 있습니다. 일반 학생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다양한 입시 전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유리하게 대입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와 있고 어머님도 와 계신데 보통 시험의 목적을 대부분 1번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제 몇 등급을 받을까, 몇 등을 할까, 몇 점을 받을까 그거를 평가받는다, 테스트한다. 1차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요 1번으로 끝나면 그게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게 없어요. 나중에 발전할 부분이 없고 사실 2번이 정말 중요한데 2번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시험이 끝나고요 시험지가 심지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학원들에서 예전에 제가 고등부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애들 보고 반드시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없어지거나 뭐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없어지거나 버리거나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 이미 2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표가 날아오는 그 결과만 확인하는 거는 시험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막았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점수를 확인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완전히 달라진 상대평가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첫 번째 시험을 지필고사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과목별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하고 영어 정말 어려워요. 그럼 내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난이도 자체가 너무 극악으로 나온다던가, 또는 경쟁자들이 영어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영어에서 내가 석차나 등급에서 밀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외부적 요소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1번보다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요즘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만약에 7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라고 하면 그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내버리면, 그 출제자가 정신이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내버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응시자들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평가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래서 내가 30점, 40점을 맞아도 극단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는 사실 외부적인 요소보다 정말 중요한 건 영향을 미치는 건 내부적인 요소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순공 시간이라고 조금 표현을 바꿨습니다. 거기 프린트 나오죠. 혹시 순공 시간 들어보셨나요? 순공이 뭔가요? 네. 우리 아이가 토요일날 스터디 카페를 간대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용돈도 좀 챙겨주고 점심때 맛있는 거 먹어라 했는데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뿌듯해. 아, 우리 애가 진짜 나를 닮아서 정말 성실하다. 그런데 그 10시간 동안 스터디 카페에 있었던 10시간 동안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을 했을까요? 이거는 자녀를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녀 스스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순공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사례를 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부산 지역에 그냥 중학교 때 반에서 한 10등 안쪽에 드는 평범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7, 8등, 한 7, 8등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가지 않고 나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항공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공군의 부사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갔어요. 약간 특성화고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내가 항공이나 기계장치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으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현수막 보면은 무슨 몇 학번 무슨 학과 뭐 회계사 CPA 합격 무슨 사법고시 합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나도 왠지 저기에 내 이름이 달리고 싶어. 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나는 이제 숫자에 그렇게 숫자가 싫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CPA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래 걸리고. 근데 그거를 붙어서 격리장교로 군대에 갑니다. 그 격리장교에 가서 이제 회계장교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뭐 상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거랑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군 법무관이죠. 거기랑 얘기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시하거나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사법고시 붙었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랑 2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사법연수원 수석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김현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요? 진짜 천재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평범한 친구였는데 제가 순공 시간과 관련해서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인터뷰했을 때 제가 회계사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12시간, 10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딱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다가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배고프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 그걸 체크하고 싶어서 스톱워치를 들고 갔어요. 스톱워치를 들고 가서 정말 내가 제대로 집중할 때 스톱워치를 들고 중간에 약간 흐지부지 되면 다시 누르고 다시 이제 시작한다 집중이 되면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10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스톱워치에 찍힌 시간 4시간밖에 안 된다. 진짜 내가 순공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데 자는 시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정말 집중력 있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우리 아이 다그치고 혼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고 게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덜 고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무작정 나를 샌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 부담스럽고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단추를 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칭찬해줄 부분은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숨쉴 구멍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망쳤는데 뭐 연휴고 뭐가 어디 있어? 나 당장 들어서 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네. 아시죠?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햇빛으로 때로는 벗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공 시간에 관한 부분들이 반드시 기말고사 전에 체크가 돼야 됩니다. 네. 시간 관리, 무슨 시간 관리냐면요. 이런 친구들 혹시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시험 전에 이제 학원에서도 기출문제 풀잖아요. 시간대로. 집에서 풀 겁니다. 50분 딱 제가 딱 20문제 풀고 하면 강남 기출을 풀었는데 우리 아이가 90 몇 점이 나왔어. 우리 학교 동아고등학교 작년 기출을 풀었는데 거의 96점 이상 나왔어. 아이들도 자신감을 갖고 부모님들도 기대를 하고 학원에서도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웬걸? 결과가 나오는데 엄마 망했어.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몰라서 망했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다음에 좀 더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봤는데 아는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못 풀었어. 이것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제가 고등부 수학할 때 실제 가르쳤던 친구인데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치기 전에 정말 풀 수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었어요. 뭐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심화 문제부터 해서 강남기출 5만 거 다 풀어봤고 더 다른 문제를 토 나올 정도 문제를 뽑아줬어요. 당당하게 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문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에서 사실 배점이 낮은 평범한 문제는 빠르게 치고 그냥 풀던 대로 기계적으로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함정이 없을까? 왠지 이번 뭐가 좀 이상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9거나 0거는 마찬가지예요. 딱 직관적으로 본인의 훈련에 의해서 선지가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을 대비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신은 수학도 마찬가지로 내신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떠오르지 않고 거기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 그 내신은 망하는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과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국영수라 하더라도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은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돼야 되고 어떤 지문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딱 그려질 정도로 하는 애들이 최상위권이 되는 거지. 내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시험지 받고 출원하겠다? 그 내신은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 중간고사 때 시행착오를 했다면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해석이 되니까 나 충분히 해석이 되니까 영어는 된 것 같아. 나 수학 문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지 고민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역시 그 한두 문제에 꽂혀서 말리는 바람에 다 풀고 나니까 뒤에 5문제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풀어보지도 못했어요.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다음 달에 뭐가 있나요?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경기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수학을 봤거든요. 1등급도 안 하고 100점 받았어요. 전국 모의고사에는 100분 동안 3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의 실력이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번 주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네, 같이 얘기 나누시고. 그 유난히 또 긴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시험지 보면 백지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게 수능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대학교 면접 봐도 면접관 얼굴이 안 보여요. 악마로 보여요. 면접관 얼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내가 우리 아이가 인풋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아웃풋이 찔끔찔끔 나온다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반드시 분석에 들어가고 격려도 필요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는 것 같고요. 과목별 분배 좀 이따 얘기 드리고 긴장감 말씀드리고 실수, 집중 마지막에 엄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엄마라고 할게요. 아버님들 잠깐 이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기 어머님이랑 아이랑 같이 오는데 아주 보기 좋은 저런 모습도 있는데 엄마가 뭘 얘기하고 아빠가 뭘 얘기하면 잔소리, 짜증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얘기라도 들어주면 진짜 착한 친구들이에요. 보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해서 이게 본인의 나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또 어머님들 짜증나죠. 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엄마가 우리 아이의 파트너가 돼야 되지 군주가 되면 안 돼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친구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상담을 얼마 전에 상담을 정말 기분 좋았던 사례 여기 저기 학생이 불이 요구였나? 요 근처 남양 학생이었는데 저 스타큐임에 상담을 했는데 성적만 보면 2학년인데 성적만 보면 충분히 의대 약대도 도전할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내신만 보면. 근데 본인은 약간 공대 쪽 가고 전기전자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 같이 상담을 해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반도체 쪽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평소에 딸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분야가 얼마나 재밌고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딸이 그러니까 성적이랑 상관없이 본인 아빠를 되게 신뢰하고 아빠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되면서 그런 진로에 대해서 그 자신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럼 너 이렇게 되면 지금 연고대 반도체학과는 지방약대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면서 어떤 식으로 2학년 때 집중해야 될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도 시험을 마치고 나서 편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는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올 거죠. 다 망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운 과목이 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조금 괜찮은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과목을 먼저 체크하라. 이번 중간고사 때 상대적으로 잘 나온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을 기말고사 때 잘 마무리해서 이번 1학기 때 우리 아이의 프라이드, 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야, 영어 수학 못하면 어차피 말짱꽝이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한국사가 될 수도 있고 이과를 마친 분들 통합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과를 마친 분들 국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이고 대학교에서 나중에 5학기치 학생부를 깠을 때 1학기 때의 어떤 성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1학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은 학생부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좀 아쉽네. 공대에 올 친구가 수학이 좀 약하네. 근데 2학년 때는 혹시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1학년 때 그냥 이건 수학이고 영어고 국수 영사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부 마치 손을 모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하나 경쟁력이 없고 제가 학생부를 여러 상담할 때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색깔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짠들 시험 혹시 전 과목 다 4등급인 친구 보셨어요?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그거는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특히 어떤 경우 아니면 과중인 친구도 있어요. 구리고나 인창고나 있는 과중이면 물화생지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물화생지를 기가 막히게 5등급으로 이렇게 맞추는 진짜 대단한 친구들도 몇 번 봤어요. 얘기해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거를 분배를 그냥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자기 색깔이 없어요. 뒤에서 색깔 있는 대신 말씀드리는데 그럼 대학은 보면 이게 답답합니다. 그게 상향 평준화 상태에서 111, 2면 괜찮은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님이라면 그런 학생들을 뽑아야 될 이유를 느끼시겠어요?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과목 칭찬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몇 과목이라도, 단 2과목이라도, 단 3과목이라도 그거부터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놔야 이 친구가 그걸 밟고 2학기 때 2학년 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한 거는 패배감입니다. 디프레스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내신을 접고 정시로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정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에서 학습 동기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이 정시를 가든 시도인대를 가든 공대를 간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인 내신 등급 결과가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때보다 약한다고 할 때는 이제 모의고사 쪽 수능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에서 본인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족한 거를 다른 루트로 돌리라는 거에 절대 맞장구 쳐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자퇴 얘기하는 1학기 중간고사 맞추고 자퇴나 전학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가끔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영덕 외고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자마자 바로 그냥 옆에 역으로 이제 전학해버린 친구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고려대를 가면 이화여고 고려대를 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이번 중간고사나 이번 1학기 때 아쉬움을 갖고 그런 식의 변수를 자꾸 찾으시려고 하면 안 좋다. 자, 평균에서 원점수 얼마나 올릴 수 있나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케이스를 갖고. 자, 세 번째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공부는 이게 고등학생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게. 자, 아버님들 혹시 이제 회사에서 업무 어떤 프로젝트 떨어지면 막 두세 달 동안 진짜 정신없이 야근하시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10번의 지필고사가 있는데 이걸 10번의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3년 동안. 공부는 습관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학생이라는 직업을 버렸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도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정말 조례의 샷 아닙니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여유를 갖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거 절대 찬성입니다. 많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습관이라고 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거나 귀찮다고 양치를 안 하거나 귀찮다고 뭐 씻질 않거나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학생은 학생이 직업인데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나 일주일 다음 주는 몰래 아니죠. 운동하실 때 이렇게 빡세게 운동을 해서 열이 나고 땀이 나시잖아요. 그러다가 30분 쉬어서 몸이 쿨다운 되면 다시 운동이 되던가요? 안 되게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공부에 학습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다시 웜업 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 걸립니다. 단 하루에 1시간도 좋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안 되면 30분도 괜찮습니다. 이거 습관인 계획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학습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일단 오늘 30분이라도 영어 지문 5개를 해석해도 좋고 수학 문제 5문제를 풀어도 좋으니까 거르지 말고 매일 가자. 그러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부의 온도를. 이거 중간고사 끝났다, 기말고사 끝났다라고 하루 이틀은 몰라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감이 떨어져요. 자, 이제 처음 고1, 처음 상대평가로 들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금중분할이 아닌 건 다 아실 거예요. 1등급은 예를 들어서 워낙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가 300명이야. 그러면 1등급은 4%, 그 다음 7%, 그 다음 12%, 그 다음 17% 해서 정확하게 이 4등급까지가 40%입니다. 그리고 5등급만 20%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5등급은 중위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등급은 우리 아이가 어떤 거 4등급, 5등급 받았으면 중위권인가요? 네.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엄마 아빠가 이별의 시간을 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물론 이게 동아거나 어거나 조금 이제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비평준화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평준화 일반고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워낙 일반고들을 많이 다닌다고 보니까 이 9등급이 있는데요. 6, 7, 8, 9등급 라인 또는 5등급을 포함한 이쪽 라인은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의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깔아주는 애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는 한 쟤들보다 성적이 낮거나 비슷하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 진학의 의지가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의 의지가 있는 친구는 1등급부터 4등급 조금 양보해서 5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 중위권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3등급. 그리고 그 중위권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인서울권을 하겠다, 인서울권을 하고 인서울 중위권 이상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2등급 때 후반이나 3등급 때 초반까지 나와야 뭔가 전략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입시 전략이라는 것도 뭔가 어느 정도 스펙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거기서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만 예시 드리겠습니다. 300명인데 요번 중간고사 때 성적표는 석차만 나오죠.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수행평가는 이렇게만 합해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에 성적표 나오시면 석차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석차를.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거 그리고 그 과목의 중요도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좀 못 봤어요. 그 과목을. 네. 그러면 4등급까지가 아까 제가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0명 중에 세상에 115등을 한 거예요. 어떤 과목을. 어디에? 이쯤 있는 것이죠. 달랑달랑 하면 이게 4등급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은요. 다음 기말고사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2등급, 3등급 받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4등급을 지켜야 돼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등급을 보거나 점수 보거나 야, 너 다음 보통 유튜브나 상담하면 이거 다음 학기 때 열심히 해서 너 2등급 올려. 실제 이거는요. 학생들 수업을 해보면요. 4등급에서 2등급을 올린다는 게 한 방에 절대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과목에서 내가 무리수를 두는 순간, 무리수를 둔다는 건 하루든 주간이든 내가 30시간, 40시간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저 과목을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기에 많은 시간 투자하고 무리수를 두는 순간 반드시 다른 과목에서 데미지가 옵니다. 풍선의 과목.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경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정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결과는 열정적으로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석차표를 보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이 등급 내에 석차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과목인지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2등급까지가 11%니까 그 33등까지가 2등급 선인데 우리 아이가 36등, 37등한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2등급을 공략해야 되는 과목이죠. 이게 학생 인원수가 많을수록 이 한 등급 내 스펙트럼 레인지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등급의 아이들일수록 밀도가 되게 널널하고 앞에 1, 2등급은 밀도가 점점 촘촘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과목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말 훌륭하신 과목별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과목별 선생님의 목표는 그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목표지만 우리 아이의 상황은 다 다르다는 말이죠. 진로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중간고사 상황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걸 맞춰서 준비를 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를 망친 것 같다 혹시 나 정시 가야 될 것 같아 자퇴하면 어쩌 이런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냥 뭐 이번에 24학년, 23학년도부터 나 요거 위에 거는 서울대고 밑에 거는 고려대 중에서 이제 교과를 반영하는 정시거든요. 좋아요. 나는 정시로 가겠다. 내신 어차피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그거 막으려고 서울대가 먼저 올해 학년부터 스타트한 거죠. 정시에서 우리 교과 평가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신을 버려버린 N수생들이나 내신을 버려버린 담당과대들한테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니네 그래 정시로 우리 학교 올라가는 건 기특한데 내신 버린 친구들은 안 돼. 더군다나 서울대는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저 교과평가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정상평가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들어오려는 친구가 공대를 정시로 들어오려는 친구가 수능만 열심히 하고 수능 점수 잘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너 학생부 갖고 와봐. 뭐야 너 공대 들어오려는 애가 물원이랑 물투 성적이 왜 이런 거냐. 심지어 물투를 이수를 안 했는데 감점당한 정시예요. 정시 이게. 고려대는 그거보다 나아요. 고려대는 교과를 반영하는 정시랑 반영하지 않는 정시로 나눠서 그나마 선택권을 주긴 줬는데 그래도 이게 400명이 넘거든요. 그럼 거꾸로 뒤져보면 내가 수능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와도 그래도 내가 1, 2, 3학년 동안 내신을 성실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친구들 오히려 이게 본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뭐 재수를 했든 뭘 했든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던 친구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학종에 이런 걸로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불성실하고 약해요. 대학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라 대학들이 학종을 고집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절대로 이런 거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거 애들 생각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 대학이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고려대학교 학생 종합과에 나오는 건데요.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내신을 볼 때 등급을 당연히 보겠죠. 등급을 보는데 밑에 보면 이수 과목,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원점수 잘 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저기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온고에 시험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 그럼 그 100점짜리 다 원점수 좋은 건데 그럼 다 쉬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저 의미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는 뺐습니다, 제가. 네,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학생부가 나오고 등급이 나왔던 친구인데요. 자,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 관할에 모 고등학교입니다. 네, 말씀드릴 수 없고 1등급인 과목도 있고 3등급인 과목도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에 성적표가 나오면 아까 그 대학 가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의 먼저 우리 애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에 우리 학교 애들 평균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이거 일단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돼요. 저희 큰 의미가 없고요. 왜 큰 의미가 없냐면 자, 이 학교는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자, 3등급을 받았는데 300명의 학교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 친구의 등수는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300명인데 2등급이면 33등까지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3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4등, 35등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앞자가 진짜 한 문제만 더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운이 좋아서 23%까지, 그러니까 69등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근데 얘가 68등이나 67등으로 3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35등하고 66등, 67등하고 똑같이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대학이 무슨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석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대학은 학생부에는, 이거 학생부잖아요. 학생부에는 석차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석차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상담할 때 반드시 이거 반영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인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정말 이거는 아버님들 계산 빠르시니까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 평균 점수랑 요거 원점수 있잖아요. 차이를 계산해보세요. 빼보세요. 대략. 이 친구는 이걸 해볼게요. 제가 80에서 51이니까 대충 한 30점 나오죠. 그 과목의 평균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집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수차가 좋은 거고 대학이 좋은 점수를 가는 거죠.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기준점을 하나 다시 잡아드릴게요. 빼면 한 3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요 표준 편차로 나눠보세요. 표준 편차라는 건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좀 내신 분포가 떨어져요. 이건 뭐 거의 암산으로 대충 해보시면 돼요. 뭐 이거 해볼까요? 96점이고 70점이니까 26 나누기 17 정도면 해보시는 거예요. 대학교. 요게 일단 1점을 넘으면 1을 넘으면 망한 건 아닙니다. 아쉽지만 망한 건 아니에요. 1.2나 1.3 정도 되면 괜찮은 편이에요. 선방한 거예요. 1.5를 넘으면 대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자 보시다시피 3등급을 받았지만 30에서 25로 나누면 대충 한 1.2 정도 나오죠. 무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방. 실제로 제가 예상 숫자 뽑아내보면 괜찮습니다. 저 예상 숫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요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나오면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Z점수라는 개념으로 연세대 추천형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분위를 다시 계산해요. 합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친구인데요. 보세요. 1학기 때 영어가 3등급이었죠. 1학기 때 영어 3등급이고 2학기 때 영어가 3등급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이 친구는 뭐 별 변화가 없네. 아니죠. 이거 눈치 빠져. 영어만 보세요. 영어만. 자, 평균이 51점인데 이 친구 몇 점 받았죠? 80점이죠. 기억하시고. 평균 51.7이면 변화 없잖아요. 평균은. 근데 이 친구의 원점수가 10점이 올랐어요. 근데 3등급이네. 엄청나게 성차가 상승합니다. 이 친구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볼 때 자 등급 보자. 3등급에서 그거는 2등급으로 올라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등급이 그대로이면 불구하고 원점수가 10점을 오르면요 석차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1학기 때는 영어가 12.6%였습니다. 아깝게 2등급 그 앞자리에 했다고 꺼지죠. 자 같은 3등급인데 8.9%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영어 최상위권 애들이 되게 앞에 밀도가 높아서 저렇게 돼요. 근데 대학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2등급 수준 아이라는 거죠. 저거만 계산해보셔도 저거만 계산해보셔도 우리 아이의 수준이 단순히 등급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렇게 좀 계산해보시면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과목별로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일반고입니다. 네, 경기도의 뭐 일반고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봐서 알겠는 여기는 표준 편차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수준이 좀 그런 학교인데 과목별로 등급 한번 보실래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혹시?
강한 과목과 좀 아쉬운 과목 이게 보이시나요? 요게 보이셔야 됩니다. 요거만 해석해 내시면 돼요. 뭐냐면 이 친구 전체 내신이 1점씩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예, 일단 1점대 후반이면은 뭐 의치학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상위권 대학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친구인데, 자 그런데 이거를 쪼갭니다. 제가 색깔 있는 내신이라는 이겁니다. 이 친구가 이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주요 과목이나 대학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수영과입니다. 수영과. 문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국영사예요. 교집합이 뭔가 영어죠. 여기 영어는요, 문과 이거 상관없어. 문과만 해도 영어 잘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료를 서치하고 논문을 분석하는데 영어가 안 되면요, 생명공학, 의사 선생님들 다 영어로 그거 복잡을 하시잖아요. 영어는 그냥 교집합인 학업 역량적인 측면으로 보시고요. 이 친구가 내신을 다시 내보니까 수영과는 2.1이고 국영사가 1.3이에요. 이 친구 사실 약대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학종보다는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교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대신에 만약에 문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스카이 다가는 겁니다. 스카이 다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강점들을 살려주는 방향, 전공에만 이게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 전부 1등급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정말로 의대 최상위권 이런 극단적인 몬스터 같은 건 좀 제외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꿈을 이루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정도의 대학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어디 가서 카더라, 뻔한 성명 얘기만 하는 그거 듣지 마시고. 중앙대학교 자료입니다. 정식 자료입니다. 거기 자료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코멘트 한번 보시죠. 입학사정과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따지는데, 이 친구는 중앙대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나머지 과목 보시면 중앙대 정도인데 수학이 3등급이네. 물론 조금 올리긴 했어요. 영어가 3등급이네. 문과인데 영어가 3등급이면은 어떻게 보면 인소문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친구 밑에 보시면 사회문화, 윤리사상, 국제경제. 석차 등급이 가려졌네.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건가요? 자, 여기서 좀 앞에 재설명을 눈치주신 분들, 석차 등급이 가려졌으면 이 친구가 사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사탐 이 친구 잘한 친구인가요? 등급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학종 분석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 합격을 했어요. 사탐 사회문화 윤리사상 잘한 친구인가요? 제가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랑.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만 보이시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보는 눈이 생기신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59명, 35명 수강한 저 과목에서 등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고 한 학년에 6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0명 중에 4등급 받으려면 24등 안에 들어야 돼요. 과학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인수 과목에서는 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갈리는 게 아니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문화 99점 받은 애한테 뭘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대를 포함한 연세대나 이제 성균관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다시 학생부 전형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용어나 개념들을. 첫 번째, 학업 성취도. 이 질문들이 어떻게 평가하셔야 되냐면요. 이 질문들이 입사관 프로그램에 나와서 0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 체크해서 그 점수를 다 더한 서류 점수로 학부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는 게 뒤에 입결 자료 잠깐 얘기드리겠지만, 입결은요 이런 식으로 서류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서류 점수를 합한 친구들의 내신을 그냥 결과론적으로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 내신이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 후에 합격한 애들의 내신을 까비집어 보니까 이 내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신이 되면 붙고 안 되면 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1학년이니까 이건 벌써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시험 문제를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평가할 거야. 우리 이렇게 평가할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난히 수월한 과목이 있는가. 자, 학종에서 질문 제일 많이 들고 전 과목을 다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전
전 과목을 다 본다라고 했죠.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 기준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점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왔더니 1점은 넘더라. 괜찮은 거예요. 그건 망한거나 소개한 거 아닙니다. 그게 마이너 과목, 한국사, 한문 기술과정도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 목숨을 왜 걸어요? 기술과정 목숨 걸고 특성화 과정.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두 번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뭐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거는 이제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내신 때문에 다운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앞자리 앉고 발표도 하고 수행평가 제때 내고 무엇보다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랑 관계 형성. 1년 내내 선생님 눈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거든요. 설득이 좋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탐구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탐구력은요. 그 과목의 내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1, 2등급 때 애들이 요거를 부가적으로 해줬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그 과목에서 3, 4등급이면서 갑자기 유전자 면역소포에 대한 논문을 선생님 연구하고 그걸 첨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내신을 치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떤 과목에서 내가 내신이 좀 딸린다라고 하면요. 거기서는 이거보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나아요. 멘티 신청을 했다. 자율적인 스터디 활동을 했다. 수행평가 열심히 했다. 근데 내가 1, 2등급인 전략 과목이 있으면 거기서는 어차피 그 과목 잘하는 거 아는데 굳이 수업 시간에 저거 경청하고 졸지 않고 오답 이런 게 쓸데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의 내신 성취도가 뭐냐에 따라서 동일한 활동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진로 역량. 이 부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이제 기말고사 마치면 수요조사 들어갈 거예요. 3학년 때 내용할게요. 지금 대학들이 원래 전공적 합성이라고 보던 걸 진로 역량이라고 살짝 이제 희석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직업은 고등학생입니다. 어설프게 내가 전공 대학생처럼 막 직업인처럼 막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대학이 확실히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랑 활동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너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녀석이 물리 1이 4등급이고 수학 1이 3등급이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탐색 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물리시험 동아리를 해도 걔는 합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기업을 보면 그 기업 되게 유명 연예인 광고 쓴다 이런 거에 혹해서 투자하지 않으시잖아요. 펀더멘탈을 봐요.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그 재무제표가 성취도입니다. 성취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전공적 학생은 이 부분이죠. 자, 만약에 기계공, 전자공, 컴공, 공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수학과 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 물리 1을 이수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물리 2를 이수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과정이나 일반 고기에서도 물리학 실험이라든지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이렇게 물리로 연결되는 과목들 또는 공학 일반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분명히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요. 그런 걸 같이 선택해주면 이 친구는 여기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진로 활동에서 4차 산업 가운데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물리학이나 통계학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검색을 한다든가 조금 스마트한 친구들은 선행연구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나 클러스터라든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에서 내 전공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해주고 거기서 성취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국어, 영어에서 내신이 좀 깎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닥치고 국어, 영어도 같이 올리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 부분은 공동체 역량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학년 마지막인데 행특이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딱 우리 아이들한테 요것만 좀 유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거. 그게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학생님, 야 너네 수학 부장할 사람 있어 앞에 저 수업 전에 칠판들 좀 닦아놓고 그다음에 기자재 갖다 놓고 이런 거 귀찮죠 사실. 귀찮죠.
근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모둠 활동할 때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만 모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친구 본인이 조금 이렇게 보듬고 조금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모둠에서 성취도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어차피 우리는 똑똑한 애들이 다 지원하는데 야 얘는 인성까지 되네. 근데 그걸 제일 많이 보는 집단이 어딜까요? 의대입니다. 의대입니다. 의대는 제일 똑똑한 친구만 뽑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다 똑똑한 애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안 돼요. 교수님들은 이 친구를 최소 6년, 만약에 국시를 치고 우리 자구에서 수련한다라고 하면 12년 이상 같이 동거동락해야 되는데 인성 쓰레기를 안 뽑아야 돼요. 1.02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좀 그렇게 배려와 나눔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행태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때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우 관계가 좀 적은 면이 아쉽긴 한 이렇게 적힌 경우가 있어요.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부정적인 표현 안 쓰시거든요. 그렇게 완곡하게 쓰면 이건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겁니다. 학종을 접고 교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안 좋게 찍히지만 않으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정리하면 이번 1학년 때는 국영수는 뭘 보여주는 거다? 전공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다. 이왕이면 수학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영어면 좋겠어요. 뭐 국어 잘하면 좋긴 하죠.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과탐이나 사탐, 통합과학, 통합사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합과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애가 스카이 가고 싶은데 통합사회가 3, 4등급 나왔어요.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되게 얕게 다루죠. 대학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서울대 화생공을 붙었거든요. 최상위에서 1학기 때 통합과학이 3등급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물리랑 화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생명지구가 흥미도 없고 별로. 그래서 2학년 때 딱 물리화학을 선택하고 바로 1등급으로 끌어올렸어요. 본 게임은 2학년 때부터인데 대신에 통합과학에 더 해줘야 된다. 지금 베이스를 확실히 깔아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통합과학 물화생지를 다 잘해야 된다. 그건 압박감은 필요 없습니다. 통합사회 다 잘해야 된다. 아니요. 사회는 더 심해요. 윤리과목, 역사과목, 지리과목 그 호불호가 당연히 달리죠. 네. 그래서 그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1학년 내신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그 단원별로 본인이 관심 있는 단어에 대한 발표나 수행평가나 독서나 이런 거로 일단 활동 측면에서 방향성 잡아주고 내가 선택 과목 2학년 때부터 본게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잡아줍니다. 자, 이거 통합과학 지금 단원명이고 통합사회 단원명 몇 개만 제가 추렸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는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를 가고 싶어. 아,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야. 지금 자원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요, 바로 통합과학 뒤에 뭐 있어요? 생태계 환경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단원 나와요. 통합과학의 뒷부분에. 여기서 끄집어낼 소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하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발표나 토론할 때 절대적인 명제는 없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수소 에너지는 무조건 옳은가요? 태양광 에너지는 무조건 옳은가요? 아니요. 태양광 에너지는 전기 효율이 떨어져요. 햇빛이 안 나면요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10년이나 15년 지나면 그 패널을 갈아야 되는데 그게 재활이 안 됩니다. 다 쓰레기예요. 전기차는 무조건, 전기차 이제 쓰시는 분들 계시겠죠? 전기차는 무조건 절대선인가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는데요? 화력발전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면까지도 같이 좀 보면 그게 참여라고 합니다. 네. 4년째 나이 그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건국대 자료인데, 최근 자료인데,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 건대, 건국대 정도 받아서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범한 일반고 받았는데. 네. 2등 정도 해야 되고 3등은 뭐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님 세대의 전동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뭐 삼국대 이런 얘기 있던 시절이 있고요. 네. 강남권 아이들이 단 하나만 건너면 건대잖아요. 강남권 아이들이 재수를 안 해도 되는 마지노선 대학이 건대예요. 네. 중위권이에요. 그거 안 되면 밑에 대학은 안 넣거든요. 재수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 그러면 제가 이거 뭘 보여드리냐면 KU 지역균형이라는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KU 자기 추천의 학종이에요. 네. 그러면 22학년도, 21학년도 차이를 보실 때, 자, 21학년도 때는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었고 서류를 반영을 했는데 22학년도에는 서류를 없애고 수능 최저를 넣었고 3학년도에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뭐 그건 좀 복잡하니까 놔두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요때는 교과인데 학종처럼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최저 없이 서류를 평가했거든요. 그러면 내신 평균이랑 최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서류에 의해서 가렸다는 얘기예요. 교과인데 너 2.7인데 내신은 별로네? 근데 서류가 괜찮아. 뽑힐 수도 있고요. 또 내신은 1점대 후반인데 서류가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탈락. 이렇게 돼서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2학년도에는 내신만 들고 갔거든요. 이제 편차가 안 나잖아요. 갭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틈이 잘 안 나요. 교과 전형에서 완전 내신이 깡패요.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학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크죠. 물론 저기는 일반고가 아닌 다른 학교가 유입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의미가 뭐냐면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만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의 격차도 커요. 학종에서 그러니까 특정은 제외하더라도 그럼 가끔씩 일반고 애들이 3등급 때인데 저런 대학을 붙었어.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3등급 때도 학종은 붙을 수 있구나. 아니요. 그건 전형적인 아전인수예요. 아닙니다. 그 친구의 학생 기록을 뜯어보면 아까 제가 내신 보는 방법 평가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비교과 활동이 같이 이렇게 양상도를 이루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이건 11대였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죠. 우리 학종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 30대, 20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볼까요? 네.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일반고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자사고는 전사고까지 포함된 건데, 12대 같은 경우에 전사고보다는 방역자사고 있으니까 약간 동화고하고 색깔이랑 이렇게 두 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2등급 초반 중반이죠. 학종에서. 근데 지원하는 애들은 이렇게 조금 약간 앞던지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게 경쟁률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30대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요. 그냥 막 던지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학종에서 내가 내신이 좋지 않지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담할 때 한 2번 설득하다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 4점대로 붙은 친구 있대요. 그 친구 학생들을 봐야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되게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저 내신은 결과론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내신이 얼마 안 들고 이걸 갖고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학기가 잘 나와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고요. 조금 아쉽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자료에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이제 10번의 지필고사, 3학년 1학기 마지막 넣고 이제 수시 지원하게 되잖아요. 10번의 지필고사 중에 이제 한 번을 봤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지필고사에서 분명히 좋은 경험 했고요. 분명히 시행착오 있었을 겁니다. 네, 완벽하게 잘 본 친구도 없었을 거라고 보면, 자, 문제점 분석하고요. 되게 많은 학습 전략이라는 건 어떤 과목별 건 분배 전략이라든지 순공 시간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내부적인 요소를 최대한 이제 조절을 한 다음에 나머지 9번의 지필고사를 본다면 이제 내신 관리라는 개념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신 관리입니다. 대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성공적으로 본인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네, 이 정도로 오늘